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편 금융상식 요약집으로 우리 찾아뵙게 됐는데요. 요약집은 여러분들 어쨌든 제 바람은 그냥 기본서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기본서가 아무래도 뭐 소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좀 분량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좀 부담이 되실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리고 어쩜 마무리나 아니면 그 기본서랑 같이 병행해서 보실 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들 그 요약서 강의를 촬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 강의가 일반적인 기본 강의처럼 좀 뭐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요약 강의라도 빠진 것 없이 그냥 쭉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강의를 그렇게 진행은 하되,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나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차피 옆에 기본 강의가 같이 이거 촬영이 다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말 그대로 요약 강의니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요약책이 처음에 제가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좀 양이 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요약책이냐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겠는데, 요약 강의책 요거 하나만으로 어쨌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록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늘어난데,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약책 이거 하나만으로 기본서를 대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서술상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용을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시는 데는 아무래도 기본서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요약서를 공부하든 기본서를 공부하든 그건 여러분들 본인의 어떤 판단에 따를 문제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편 금융 상식을 좀 정복하는데 뭐 요약 강의든 요약 책이든 요것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서보다는 요약서가 조금 보기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거예요. 노트처럼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니까. 자, 첫 번째 보시면 우편의 의의라고 있네요. 그 의의 관련해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의 관련해가지고 좁은 의미라는 것은 우편 간서가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죠. 그러니까 그 주체 자체가 폭이 좀 좁아듭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밑줄 친 부분이 있죠.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넓은 의미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 더 넓게 확장을 해서 주체 자체가 우편 간서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서,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자, 통틀어, 그러니까 범위 자체도 확대가 됐죠. 그래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보시면 많은 국가에서, 그렇죠, 의무적으로 요 말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의무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나라들이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 같은 경우랑 다르게 우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 전달하는 업무다. 그렇게 보시고, 우편 사업의 특성은 정부 기업, 그 다음 독립채산제,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가 과제다. 뭐 이런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클라크에 의하면은 3차 산업에 속한다. 그렇지만은 요 3차 산업 중에서 뭐 기술 집약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편의 이용 관계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우편 간서와 우리 발송인, 뭐 우편 이용 계약자 사이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공법 관계가 아니라 성질은 사법상의 관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법상의 계약 관계. 그래서 사법상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간다. 그렇게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편 이용 관계자라고 되어 있네요. 계약 당사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우편 간서하고 발송인이겠지만 이용 관계자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수침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번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데요. 자,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민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그것의 효과를 보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제3자가 있다라는 그런 계약인데, 우편 계약도 마찬가지죠. 우편 간사하고 발송인이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누가 보는 겁니까? 수취인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편 이용 관계자, 뭐 각각의 권리 의무 정도는 좀 확인하십시오.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상식선에서. 그래서 우편 간서는 우편물 송달 의무, 그 다음에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 우편물 반환 청구권 등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편 간사하고 발송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권리하고 의무가 상존합니다. 여기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발송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편 이용 그 계약과 관련되는 요금 있잖아요. 요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되는데 이건 한번 기출됐던 겁니다. 1번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우체국에 투입한 때. 자, 요때는 그때 그 당시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가 그 채무를 물든지 하려면 계약 성립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약이든 계약의 성립 시기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론으로 계약 성립 시기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 그때 이제 우리 계약이 성립하는 걸 보는데, 요 각각의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냐, 우체국에 투입한 때냐, 이럴 때는 요 당시가 우체국 창구 접수 시 우체국에 투입한 때, 우체국에 투입했는데 그것을 집배원이 확인하고 뭐 소인을 찍거나 그때 뭐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하시고, 방문 접수나 집배원이 이제 접수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영수증을 교부한 때다. 두 개 구분하시고 한번 기출됐던 겁니다. 그다음 우편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국경장관이라고 해서 그냥 이런 표현만 좀 알아두십시오. 국가가 경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다만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조문 내용 그대로군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나오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 서신 관련해서 서신 그 송달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독점을 할 수 있게끔 국가가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라든지 그런 법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서신을 송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다만 그런 서신 송달에서의 독점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자, 우리 송달 관련되는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 그런 단체에서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서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그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 그 서신의 범위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거기 이제 뒤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이유는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 신속한 배달, 적정한 요금 체계 위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적정한 요금으로 이런 우편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서신 송달 독점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서신 송달은 국가의 독점권이 있다. 그래서 독점의 대상은 서신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중에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 서신의 범위, 뭐 가령 350g 이하라든지 그런 것들 뭐 정리를 하시기 전에 일단 서신에서 제외되는 것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잡지책이라든지 뭐 잡지 같은 전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 매달 이렇게 배달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신용카드 수령할 때도 그 우체국에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신 송달에서 제외되는 것들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서신 제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들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수식하는 한정어들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신문, 두 번째가 전기 간행물, 세 번째가 서적인데 서적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요건을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 돼야 되고 책자 형태로 갖춰야 된다. 자, 요거 첫 번째 가고요. 나는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같은 이런 것들이, 자, 요거 세 개 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발행인이나 출판사나 인쇄물 요 명칭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 쪽수가 표시돼야 된다. 근데 이런 가나다 세 가지 요건은 뭐다? 꼭 다 갖춰야 된다. 그때만 우리 서신 제외 대상으로서의 서적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4번 보시면 그 상품 안내서 요거는 16쪽, 16쪽 이상의 상품 안내서 요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물에 첨부하는, 자, 봉하지 아니한 거예요. 봉하지 아니한 어떤 첨부 서류나 송장 같은 경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외국과 수반하는 국제 서류, 그다음에 7번째 보시면, 자, 우리 회사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서류 있잖아요. 상업용 서류인데 그거는 12시간 이내에 배달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 퀵 서비스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런 걸 배달하는 게 아니라 퀵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배달을 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그래서 뭐 신용카드 서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한 2회독, 3회독 정도만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수식하는 한정어들이라든지
형용사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 보시면 우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제정 순서와 각 우편번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순서대로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1960년에 우편법, 그 우편법은 여러분들 가장 기본법입니다. 우편에 관한 가장 기본법이고요. 특히 뭐 벌칙이나 손해배상 그런 것들을 규정해놨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좀 꼼꼼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별정우체국법인데요. 61년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뭐 국가에 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전국에 이런 우체국을 설치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에게 별정 우체국이라 해서 그런 일을 우편 관련되는 일을 갖다가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별정 우체국법을 근거로 해서 별정 우체국이 있었다. 그럼 세 번째 보시면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창구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왜 생겼냐면 별정 우체국으로 인한 어떤 한계를 보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편 취급국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편 취급국의 근거 법률이 바로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는 기출되었던 겁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정사업 그 경영을 갖다가 좀 방만한 경영을 어느 정도 합리성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례를 규정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특히 보시면 뭐 사업 범위, 우편함, 우편 대체, 우체국 예고, 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이에 딸린 사업, 뭐 인사, 예산, 경영평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막는 자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우편 취급국이 설치되었다라는 그 과정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별정 우체국과 우편 취급국의 비교라고 되는데 이걸 말 그대로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우편 취급국이 들어왔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점 정도 13페이지 보시면 공통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그냥 업무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그 취급 업무량에 따라 취급 수수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영리를 그 사람들도 좀 취해야 되니까 취급 수수료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의 범위 차이점에서 보시면 별정 우체국은 우편 및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우체국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금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편 취급 같은 경우 취급 업무는 우편물 접수, 우편 판매 등 우편 업무에 한정된다. 그 정도만 좀 여러분 참고적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어떤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했던 그 공고문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방금 봤던 정도만 확인하시고 그런 차이점, 그 다음에 공통점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법률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도 있겠죠. 그래서 국제법 규율 관련해서 자 UPU, 만국우편연합의 그 조약, 그다음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APPU의 조약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조약이 우리 국내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의 우편 관련되는 법률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표준 다자간 양자 조약, 그렇죠? 그래서 다자간, 그러니까 최소한 3개 이상의 국가하고 어떤 우편 관련되는 조약을 체결하면 그 조약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자 조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국 두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자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목 정도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다음 자세한 내용은 저기 기본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설명을 위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정도만 확실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 우편물 운송 요구권. 근데 운송 요구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에 좀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뭐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인데 자 운송 요구권 그것과 관련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운송 요구권이라는 것은 뭐 내용을 뭐 따로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급할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 제3의 차를 갖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는 조력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송원 등의 통행권과 통행료 면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기본서라든지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개념을 내용을 갖다가 뭐 이해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자 요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 1, 2, 3번과 관련해서 다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해태하거나 거부했을 때 그때 부과되는 거는 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 정도만 그 벌칙 규정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압류를 금지하고 그다음 부과 세금을 갖다가 그 면제를 하는데 그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1번, 2번을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라 해서 우편 업무를 위에서만 사용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자, 우편 업무를 위에 지금 사용 중인 물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편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뿐만 아니라요. 평상시에는 원래 본래적 의미에서의 물건은 그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반 생활,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이 이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건데 지금 현재 그냥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넓죠. 압류 금지 물품은. 그렇지만 그 세금 부과 면제되는 부분은 뭡니까? 우편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물건에 한정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 5번 보시면 공동 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어떤 위난이 있을 때 그 가장 뭐 급할 때는 여러분들 원래는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똑같이 그런 것들을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만 우편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편물의 압류 거부것 자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은 압류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역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운송 중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채권자가 그 물건, 채무자의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도 압류를 거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 준비를 마친입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운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면 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우편물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 그 다음 8번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자,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한 능력자 행위 동의를 얻지 않았다. 대리에 의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단독을 했기 때문에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마찬가지 제한 능력자뿐만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 같은 경우도 자,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 무효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우편 이용 관계에서의 어떤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좀 보셔야 되는데 우편 이용 관계에서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능력자 행위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만취 상태에서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더라도 이거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률적인 잘못, 여기 이제 제가 주라고 해서 다루는데 어떤 우편 직원의 어떤 사기, 뭐 강박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행위 무능력 또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그 우편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법률적인 점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행간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 우정사업법에서 이런 내용만 나와가지고 혼자 보시기에는 이런 행간을 좀 찾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 다음 9번 보시면 우편물의 비밀 보장과 우편 정보 제공해서 우리 헌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률에서 이런 거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서신 독점권 해가지고 아까 제가 우편의 서신과 관련해서 국가에게 통달을 독점권을 인정하잖아요. 그 범위 아주 중요합니다. 2번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무게가 350g 이하이면서 자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하인 그런 서신에 대해서는 국가만이 자 송달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등기입니다. 등기 취급 서신. 그죠? 요 경우가 국가의 서신 송달 독점권의 범위 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보편적 서비스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게 독점권을 인정한다. 그 다음 마지막 그 서신 독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페이지 보시면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편 서비스는 크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겠죠.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많습니다.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자, 그 범위가 물론 늘어나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체국의 어떤 그런 재정 상태나 그런 것들, 인력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먼저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범위, 그러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 우리 국민들
우리 불편함 없이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가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대상 꼭 기억하십시오.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그랬네요. 그 다음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런 것들을 뭐 등기 취급한 것과 같은 어떤 기록 취급 우편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록 취급 등의 특수 취급 우편물. 그 다음 네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럼 가령 뭐 1kg 1kg짜리 어떤 소형 포장 우편물,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형 포장 우편물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저기 섬에 산다고, 내가 아니 저 산촌 오지에 산다고 그것을 배달 안 해주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인 조직을 전국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 적정한 요금.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필요한 사항은 그렇죠. 고시로 알려서 모든 국민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자 서비스 대상 그 2kg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 우편물을 나눴잖아요. 통상 우편물의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나눴는데 그 기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kg을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 20kg을 초과하는 소포 우편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팩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대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들어간다. 그러면 왜 우리 동네에서는 자 팩스 보내는 우체국이 없나요? 이걸 왜 우체국에서는 시행을 안 하냐요? 그렇게 항의하더라도 이거는 그때 어떤 우체국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제공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항의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배달 기한,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배달 기한을 갖다가 정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마냥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배달 기한 관련되는 표, 그 우편물 송달 기준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통상 우편물이라고 되는데요. 그 등기 포함이라는데 그거 꼭 좀 별표 치십시오. 그래서 등기가 되었더라도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접수 후 3일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그래서 접수 후가 아니라 접수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만약에 월요일날 접수를 했으면 화, 수, 목요일까지 그렇게 배달을 하겠다라는 그 말이죠. 접수 후 다음날 3일까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소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반해서 자 등기 소포. 등기 소포는 뭐다?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날, 접수한 다음날 월요일날 접수를 하면 화요일까지는 배달을 해주겠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특히나 예전 시험에서 그 특별 송달 관련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배달 기한이 가장 짧은 거, 긴 것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특별 송달 같은 경우는 등기로 보내는 통상 우편물이에요. 그럼 등기로 보내는 통상 우편물이기 때문에 자,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길 특급, 그 다음에 그 등기 소포 접수한 다음 날, 그 다음 당일 특급은 당연히 그날 되겠죠. 접수 당일 20시 이내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비고란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이길특급이나 등기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지만 제주 선편, 그러니까 제주도로 보내는 배로 만약에 보낸다면 그러면 그때까지 도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접수한 날로부터 플러스 2일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한 날로부터 2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도서, 상간, 오지 등의 배달 기한은 잘 체크하세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의 배달 기한을 정해서 공고한다라는 거. 자, 공고는 누가 한다?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산지, 상간, 오지 뭐 이런 쪽에 어떤 배달 기한을 따로 정해서 그렇게 공고를 한다.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4번도 중요합니다. 배달 기한의 적용의 예외라고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간보 같은 경우는 자, 일간신문이나 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떻습니까? 그 통상 우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되는데 신문을 뭐 3일 뒤에 바라보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접수한 날에 다음 날까지 배달하는 그런 특례가 인정이 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배달기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그 참고라고 해서 우편법 시행규칙에서 13조, 14조 있는데요. 특히 13조의 1항하고 2항을 좀 구분하시면 돼요. 1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은 돼 있고요. 그 밑줄은 안 쳐져 있는데 그거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우편 송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큰 틀에서의 우정사업본부장이고 그 다음에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뭡니까? 아까처럼 공고한다. 그렇게 달리 정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제 2절에 통상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념 자,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통상 우편물, 소포편물.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통상 우편물은 그냥 우리 서류라든지 종이, 서신, 편지 같고요. 소포편물은 그냥 물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통상 우편물에 꼭 서류, 종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상 우편물에는 자,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뿐만 아니라 통화도 통상 우편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물건 중에서도 작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형 포장 우편물도 역시 통상 우편물에 들어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격 우편물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공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이제 심화 강의에서는 이제 그 예정해드린 것처럼 심화 강의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반 기본 강의에서도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새로 이제 우편 금융상식이 공고되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격 우편물의 요건 관련해서 자, 첫 번째는 봉투, 봉하는 거 있잖아요. 그 봉투 관련되는 요건,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엽서 관련되는 요건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 규격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막 기억에 늘 남는 건 235mm가 가장 맥시멈이다. 봉투에 있어서 그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크기, 가로, 세로, 두께 해가지고 최소 얼마, 최대 얼마. 그렇죠? 그러면 규격이 안 맞으면 아무래도 그 배달하기가 한 사람 때문에 되게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보내야 된다라는 거 접수를 그렇게 또 받고요. 그래서 무게 정도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봉투 같은 경우 규격 봉투에서의 요건은 자, 최소 3g, 최대 50g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쭉 우편 번호 기록은 이제 5자리고 옆에 우편 번호가 옆에 다른 거랑 겹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백을 놔줘야 되고 표면 관련해서도 풀이나 접착제로 붙여도 되지만 그 외에 스테이플, 핀 이런 것들로는 붙이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 처리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다음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 엽서의 규격 요건 관련해서도 형태는 똑같은 직사각형 형태인데 크기는 좀 작죠. 그래서 봉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무게 좀 기억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규격 봉투는 어떻습니까? 최소 3g, 최대 50g이라고 했다면 그 우편 엽서 같은 경우는 자, 최소 2g, 최대 5g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특히 무게가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통상 우편물의 어떤 접수 관련해가지고 소포편물의 접수 관련해가지고 시험에 나왔다면 자, 아직까지 우리 통상 우편물의 규격 봉투, 엽서의 어떤 규격 관련해서는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한번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디테일한 거, 그 크기 같은 거는 지금 암기하셔도 힘드니까 나중에 공부가 나서 또 저랑 또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그 일반 봉투 규격이라고 되는데 그냥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넣어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그 권장 요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권장 요건 이것도 여러분들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장 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강제적인 그런 규정은 아니겠지만 그냥 이렇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색상은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엽서 같은 거 보낼 때 아니면 우리 최고 카드 같은 거 보낼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때 꼭 흰색이나 밝은색이 아닌 봉투를 넣어본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의 권장 요건입니다. 그다음에 재질은 70g per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가벼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 불면 날아갈 정도의 그런 가벼운 거면 배달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 다음에 불투명도가 75% 이상입니다. 그래서 안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게 아니라 불투명도가 75% 이상. 그러니까 안 보일수록 좋다라는 거죠. 반면에 옆에 있는 창문 봉투 있잖아요. 창봉투, 창문형 그 봉투는 오히려 안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들은 불투명도가 20% 이하. 그러니까 불투명도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투명도 20% 이하다. 그 다음 4번은 꼭 기억하십시오. 봉투 뒷면이나 우편 엽서의 기재란, 그다음에 띠종이 앞면의 2분의 1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서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만 이렇게 내용을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4번, 5번을 좀 구분하셔야 되죠. 우편물의 뒷면하고 허락된 부분, 엽서에 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광고 기재 부분하고 그 원하는 내용을 쓰는 부분하고의 그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4번, 5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띠종의 크기와 관련해서 자,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 형태 같은 그런 띠종이 있잖아요. 우리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낼 때 띠종이 같은 경우는 자, 중요합니다. 발송인, 수취인이 아니라 발송인의 주소, 성명, 우편 번호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뒷면. 그래서 띠종이 신문 형태, 발송인 요거는 뒷면에다 기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보시면 광고 엽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광고 엽서는 여러분들, 자, 이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이 10일 이내, 신청을 하면요. 그쪽 우정사업 본부에서 뭐란다? 10일 이내 적합성을 검토하고요. 발행은 누가 한다? 광고주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 수 없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광고 엽서를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21페이지 보시면 소포편물. 자, 소포편물은, 자, 우리 개념 뭐라 되어 있나요? 통상 우편물, 이외의 우편물, 그래서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그 다음에 통화, 그 다음 소형 포장 우편물을 제외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요거는 구분 기준이 20kg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급 대상 관련해서 1번 보세요.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 이외의 물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포편물은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백지 노트. 그러니까 백지 노트 같은 경우는 저 안에 아무런 글씨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는 의사 전달물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어디로? 소포편물로 해당한다. 그렇게 되고요. 다음 우편물 크기, 무게가 아니에요. 크기에 따라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나뉩니다. 그래서 소형 포장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 그러면 통상 우편물이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2kg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소포 우편물은 자, 여러분 20kg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3번도 중요하죠. 소포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포 보내면서 거기다가 편지도 그렇게 따로 하면 안 돼요. 그런 편법을 쓰면 안 되지만, 다만 그런 물건하고 관련해 있는 뭐 영수증이나 납품증, 그 다음에 뭐 감사, 인사, 메모 같은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페이지 보시면 소포편물의 접수라고 되어 있네요. 접수 요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내용품 수상하다. 문의 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내용품 뭐 들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대답을 듣고도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개피 요구, 열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열어보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 않는다면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개피 거부했을 때 접수를 거절할 수 있는 거지, 개피를 거부했다고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접수를 거절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을 갖다가 임의로 뜯어보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 그 등기소포, 착불소포, 뭐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다음 4번은 중요하죠. 등기소포와 보통 소포의 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공통점, 둘 다 영수증 교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수증을 둘 다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금 납부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표 납부하고 첩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거기다 우표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표를 납부, 그래서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우리 우표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표 첩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등기소포하고 가장 차이는, 등기소포는 뭡니까? 그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좀 왔다라는 기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반 소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 손해배상은 등기된 소포에만 하나입니다. 등기된 소포에만 하나고요. 그 다음 반송료 역시 등기소포에만 반송 시 반송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부가취급도 등기소포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표 첩부냐 납부냐 뭐 이런 것들 구분하고, 그다음 영수증은 둘 다 발행 가능하고요. 그다음 뭐 현금을 지불하나 신용카드 지불하나 그 요금 지불 방법은 거의 같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요금 지불 방법 중 우표 관련해서 좀 다르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제4절 보시면 택배, 우체국 택배라고 해서 방문 접수라고 되네요. 그래서 소포 그 우편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체국에서 직접 우리 만약에 가정이라 그러면 가정으로 방문해서 그걸 접수해가지고 저기 이제 보내주는 거, 그게 바로 우체국 택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류로는 개별 택배, 계약 택배. 개별 택배는 우리 일반인들 그냥 필요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 아니면 물건을 보내야 된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그 우체국에서 찾아와서 방문 접수 후에 그렇게 하는 거고, 다만 계약 택배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계약 택배는 그렇죠. 정기적으로 많은 양을 갖다 정기적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에 굳이 매번 전화를 해서 그렇게 부를 필요 없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뭐 그때 와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고 발송을 해주는 그런 택배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계약을 통해 별도 요금을 적용한다. 그래서 주기적 또는 필요시에 픽업을 하는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 뭐 별 문제는 없을 거고요. 마지막 4번에 보시면 전화, 인터넷 우체국 다 가능하고, 자, 이거는 착불도 가능하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뭐 쇼핑몰 그런 거 이용했을 때 뭐 그 착불로 여러분들 그 수취인 부담이죠. 착불이라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취인 부담으로 여러분들 그 택배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많으시고요. 다음 4번 보시면 방문 소포 기표지 및 접수 번호는 총괄국장이 창구 접수 소포 번호와는 구분되게 구분에다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방문 접수한 거냐 아니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한 거냐 이렇게 구분되게 한다는 거, 그렇게 접수 번호를 그렇게 부여를 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보시면 우편물의 접수 검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편물 접수 검사할 때 2번 보세요. 규정 위반이 발견되었다. 그럼 발송인에게 자 이거 이렇게 규정이 위반됐습니다. 크기 너무 막 비정상적인 막대 모양의 그런 우편물이다. 요거 접수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보완해 주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응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이때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한 다음에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의 포장. 그 관련해서 뭐 내용들이 기본서에는 내용이 많은데 그 시험에 나올 건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극물이나 생병원체 같은 경우 자 위험물 이렇게 딱 표시를 하고요. 그래야지 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치는 아니에요.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의 독극물이 함께 그렇게 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뭐 독극물이나 그런 것들이 뭐 섞임으로써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 확인하시고, 그다음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지난 기출 때 그대로 나왔습니다. 표가 그대로 나왔던 건데 아주 중요한 건데, 요거는 그 공고 나고 난 다음에 따로 이제 보완을 하겠는데, 저기 그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은 아까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크기 말 그대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합이 35cm 이하이면 통상 그 소형 포장 우편물,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어떤 통상 우편물이 들어가고요.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35cm 이상, 그러니까 이때는 소포 우편물 그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가로, 세로의 길이라든지 무게 같은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특히 그 무게 관련해서도 자, 그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2g에서 6,000g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봤지만 엽서 같은 경우, 봉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3g에서 50g. 엽서 같은 경우는 2g에서 5g. 자, 그렇죠.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무게는 2g, 그다음 최대 무게는 6,000g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30kg. 그래서 이 30kg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그 관련되는 크기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제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7페이지 볼게요. 27페이지 보시면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해가지고 등기 취급, 그래서 등기 취급된 우편물만이 여러분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등기 취급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아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구분했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2kg, 그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20kg이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등기 취급된 것도 마찬가지죠.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그러면 만약 그게 2kg 이하라면 그것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 그게 여러분들 4번 이렇게 보시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 취급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1번부터 6번까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우편 금융 상식 요 교재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7페이지 보시면 자, 계약 등기 우편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의미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해 가지고 우체국장과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을 따로 체결합니다. 이거 체크를 하시죠. 별도의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배송 결과를 누구한테? 발송인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우리가 계약 등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 계약 등기 그 종별 구분 및 취급 대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내용 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맞춤형 해가지고 취급 대상, 요금 기준이냐, 물량 기준이냐, 요금책이냐 해서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 등기 먼저 개념 알아두시고 계약 등기는 일반형하고 맞춤형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금 기준으로 통상 기본 요금의 어떤 10배 보다 미만, 10배 미만이면 우리가 기본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이 되고요. 그다음 그 10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비싼 요거는 맞춤형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취급 대상, 이거 좀 중요하죠. 그래서 한 발송인이 한 번에 500통 이상이고, 엔드입니다. 엔드 꼭 기재를 하시고, 월 10,000통 이상인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등기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형,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맞춤형 같은 경우는 이런 한 번 또는 월 발송 물량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반형은 한 번 발송할 때 500통, 그다음 월 10,000통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등기 취급 서신은 요거는 일반형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일반형은 이렇게 숫자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금 체계가 무게에 따라서 그렇게 요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무게 체계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거, 무게 요금. 반면에 맞춤형 같은 경우는 자, 우리 1회 및 월 발송 물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표준 요금에 따라서 그렇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28페이지 보시면 보험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험 취급, 자, 요거 뭐 내용은 원래 많은데 그냥 한눈에 여러분들 그냥 내용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 증권 등기, 안심 서포,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통화 등기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돈을 직접 배달하는 거. 그래서 이 개념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국내 통화에 한정되고 그 범위가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그래서 돈과 관련되는 거는 나중에 뒤쪽에 대금 교환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100만 원 이하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물품 등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작은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품 등기 대상은 자, 여러분들 주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면 물품 등기 대상으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네 가지 있잖아요. 이거 다 보험 지금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보험을 만약에 든다면 거기서 만약에 뭐 물품이 분실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보험 가액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 등기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면서 중요한 거는 자, 통상 우편물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물건 보낼 수는 있어요. 다만 큰 물건, 즉 소포 우편물에 해당하는 큰 물건은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35cm를 초과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소포품물로 분류가 되니까 요거는 물품 등기로 취급할 수는 없고요. 그건 그 뒤쪽에 보면 안심 소포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품 등기 그렇게 보시고요. 물품 등기는 여러분들 자, 요거는 300만 원 이하다라는 거. 그래서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다음 유가 증권 등기. 그러니까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뭐 수표, 우편한 증서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뭐 너무 또 고액은 좀 그러니까 그 수표와 관련해서는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그 범위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안심 소포 같은 경우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준품 같은 경우도 뭐 시계나 보석류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안심 소포의 대상이 되지만 가급적이면 물품 등기로 접수하도록 그렇게 안내해라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패하기 쉬운 것든 접수 거절하는 건 아니고요. 접수는 받아주되 다만 그 접수 후에 2일까지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틀 내까지 도착이 가능한 지역에 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취급 조건, 자 이것도 역시 돈이니까, 돈이 아니죠, 물건이니까 이건 300만 원. 그래서 이거는 다만 그 최저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라는 그런 제한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신고 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하며 취급 당사자는 가액에 관여할 필요 없다라는 거. 요거는 물품 등기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품 등기할 때 요거를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 과액은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하찮은 어떤 뭐 편지 그런 거라도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게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액의 범위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제 발송인이 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통화 등기, 물품 등기, 그 다음에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증권 등기, 안심 서포 그것과 관련해서 그 가액의 범위. 그래서 돈과 관련되는 건 100만 원. 그래서 통화 등기는 국내 통화에 한정되는데 요거는 100만 원 이하,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했죠. 그냥 100만 원 이하죠. 100만 원 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 등기 같은 경우는 물건 내니까 요거는 300만 원 이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가증권 등기는 수표 관련해서 2천만 원 이하. 그다음 마지막으로 안심 소포 같은 경우는 최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 물건이니까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범위가 있다. 그다음 29페이지 보시면 내용 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의 개념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 간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우편 서비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편 간사에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을 했다라는 그 사실만을 알려주고 증명을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보냈던 내용을 갖다가 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보냄으로써 나중에 어떤 후일에 재판에 있어서의 증거로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가져오게 해서 변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 우리 뭐 문서의 내용,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또는 한자다. 예외적으로 뭐 명문자는 보고서의 고유 명사, 첨부물일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것들 다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들 이렇게 좀 보시고 뭐 혼자 이렇게 보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 그 30페이지 보시면 이 괄호 2번 위에 보면 한 통의 문서를 내용을 하는 거 돼가지고 2건 이상 본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돈 받을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을 갖다 한 통의 문서에다 같이 이렇게 수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통의 문서에 대해서는 한 가지 내용만 수록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 통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총 3통. 그래서 수치인 주소와 이름을 모두 기재한 등본 2통하고 원본 1통, 이렇게 해가지고 3통,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이 아끼려고 한 장에다가 그렇게 2개 양면에다가 그렇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할 때, 자, 뭐 삽입, 정정, 삭제 글자에다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다, 그리고 누가 바꿨다, 그러니까 발송인이 이렇게 바꿨다는 걸 인장이나 지장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자, 동문 내용 증명 우편이라고 되는데, 요거는 그냥 그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명한테, 채무자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그 봉투에 적힌, 그러니까 성명하고 봉투 안에 내용물에 적힌 주소 성명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 예외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배달 증명, 말 그대로 배달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증명해주고. 그러니까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거다. 그래서 발송할 때 보내는 게 있고요. 발송하고 난 다음에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증.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거는 다 등기 취급이 다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험 취급과 관련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달 증명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라를 해야 한다라는 말은 따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1페이지 보시면 특수 취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특급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특급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당일 특급, 그러니까 그날 접수한 날 오후 8시, 즉 20시까지 발송을 해주는 당일 특급과 그 다음 날까지,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발송을 해주는 이길 특급이 있거든요. 그거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 보세요. 그거 전에 국내 특급 관련해서 보통의 방법보다 더 빠르게 약속한 시간 내에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자, 체크를 할게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당일 특급은 접수한 20시까지, 이길 특급은 접수한 날 다음 날까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급 조건, 등급 취급 우편물에 한정되어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보낼 수 있는 것, 국내 특급도 역시 당일, 등기 취급 우편물에 한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배달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접수도 그래요.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일 우체국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에 한정된다. 관할 역시 지방우정청장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수 마감 시간, 그 다음에 배달 시간, 이런 것들도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날 20시까지 아니면 다음 날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경우는 뭡니까? 마감 직전에 그냥 접수를 하면 그날 20시까지 배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우정청에서 고시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감 시간, 배달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국내 특급의 취급 지역 해가지고, 자, 이길 특급은 원칙적으로 다 된다 했습니다. 다 되지만 예외적으로 보세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니은번 배달 기한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 원래 이길 특급이면 토요일날, 그 다음 날이니까 토요일날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우체국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날까지 그렇게 배달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 32페이지 당일 특급. 원칙적으로는, 자, 당일 특급이 되려면 접수한 날에 20시까지요. 그러면 교통망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원칙은 그래서 서울이나 지방 주요 도시, 지방 주요 도시를 기점으로 하는 그런 지역만 되는데 예외적으로 광역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군, 도농 복합지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여전히 좀 시골 같거든요. 길도 아직 제대로 안 닦여 있고 또 되게 광활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당일 특급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4절 보시면 그 밖에 부가 취급했는데 자 특별 송달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민사소송법 기억하시면 돼요. 민사소송. 그래서 민사소송과 관련되는 서류를 배달하는 거다. 그렇게 또 키워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발송인에게 송달 사실을 알려준다. 그 다음 민원 우편. 좀 꼼꼼히 봐야 돼요. 그래서 각종 민원 서류를 우리가 직접 가서 발급받는 대신에 우체국을 보고 대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이걸 또 등기 취급해서 일반 우편물보다 좀 더 신속하게 그렇게 배달하는 서비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민원 우편의 송달에 필요한 왕복 우편 요금 그다음에 취급 수수료를 갖다가 자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그 내야 되는 수수료 있잖아요. 그걸 우리 발송인한테 미리 받아요. 그 다음 우편 요금도 미리 받고요. 그렇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민원 서류 떼주면 되겠죠. 다만 민원 서류는 모든 그런 민원 서류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정됩니다. 자 2번 보시면 그 민원 우편 취급용 봉투를 사용하고요. 다음에 이때는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하여 발송하는 것이 허용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뭐다? 그 잔액을 우리 봉투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이게 너무 큰 금액은 안 되고 5,000원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취급 수수료가 5,000원보다 더 비싸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5,000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때 중요합니다. 이길 특급, 당일 특급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신속하게 한다고는 했지만 이건 당일은 힘들고 이건 이길 특급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자 민원 서류 모든 민원 서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자 우정사업본부 꼭 기억하시오. 우리 아까 앞에 국내 특급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하는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거랑 구분해서 민원 우편 관련해가지고 민원 우편과 관련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서류에 한정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33페이지 보시면 대금교환. 대금교환은 쉽게 말해서 물건 갖다 주고 거기다 돈 있잖아요. 돈을 갖다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보세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현금 출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렇죠. 물건을 갖다 놓고 수취인에 배달하고 대금을 수취인에게서 받아서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그런 부가 취급 제도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배달해주고 그 물건을 받은 다음에 대신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송금해주는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마지막에 보시면 단서 보시면 통상 우편물 대금 교환은 지금 폐지됐고 지금 물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취급 조건, 안심, 소포의 취급 대상 등 추심을 요하는 물건,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 서류는 대금 교환할 수 없어요.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물건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견본이나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 등기 취급, 그 다음 금액은 자 이것도 돈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 이하,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자 원래는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거든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잠종, 즉 누에 실을 갖다 할 때는 보기 쉬운 곳에 잠종, 보관 3일 그리고 붉은 글씨로 딱 이렇게 표시해라.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착불 배달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받는 사람, 수취인이 그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른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데 제일 마지막 거 좀 보세요. 자, 보시면 수취인의 승낙을 넣는 것이 요건. 그렇죠. 발송인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수취인에게 요금 받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전에 사전에 수취인에게 승낙을 받는 것이 요건이고요. 다음 두 번째, 착불 배달은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자, 착불 돈 받을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소가 잘못됐는지 돈 받을 사람한테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발송인에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송됐으니까 그때는 뭐하고 자, 우편 요금하고 반송 수수료까지 누구한테 발송인에게 징수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잘 하신데 근데 단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계약 등기 해가지고 우리 그 일반형하고 맞춤형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맞춤형 계약 등기 있었잖아요.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상이고 또 그 다음에 월 발송 물량, 그 다음에 1회 발송 물량이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표준 요금에 따르는 거. 맞춤형 계약 등기는 뭐만 징수할 수 있다? 우편 요금만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송 수수료만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일반형 계약 등기는 이래도 틀립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맞춤형 계약 등기는 우편 요금만 징수할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